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증권투자 권유대행이 패스코드 제1회 해설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20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 96번부터 10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투자 권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자, 일단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혹은 일반 금융소비자, 전문 투자자 혹은 전문 금융소비자는 같은 말로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가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그런 금융상품들은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투자 권유 없이. 자, 투자 권유 없이 하면 여러분들 적정성 원칙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고 아래는 투자 권유 없이 고객이 찾아와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싶다라고 해요. 근데 파생상품은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 목적에 적정하지 아니한 만약에 거래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원칙이 바로 적정성 원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와 관련된 건 적합성, 투자 권유 없이 고객이 와서 어떠한 파생상품 등 상품들을 거래하고자 했을 때는 적정성의 원칙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일반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유의사항을 알릴 의무는 없다. 자, 일단은 투자 상품 자체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기속된다는 사실 정도까지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9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투자 권유 대행이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고 앞으로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회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권유와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회사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대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 두 번째, 투자자로부터 금전, 그 밖에 재산 수취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 권유 대행인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거 안 됩니다. 네 번째,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권한을 위탁받는 거 안 돼요. 그냥 우린 권유만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 권유 위탁 계약 체결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으면 한 회사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여기 권유는 있는데 회사가 이미 발행한 것, 이것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행위가 되겠고요. 일곱 번째, 자, 투자자를 대리하여 매매 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금지. 그 다음에 보수의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 리베이트하는 행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투자 권유 대행인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투자 권유 대행인은 투자자의 성향 및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장기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투자 상품의 성격상 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나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당연히 장기 투자를 권유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투자 권유 대행인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드렸죠. 네 번째, 투자 권유 대행인은 투자자 자신을 대리해서 매매 주문을 대리하거나 혹은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투자 권유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하면 약간 좀 경계가 약간 좀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원칙을 지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98번. 자, 다음 중 재무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자, 재무설계는 제 전문 분야인데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보시면, 자, 재무설계란 재정적인 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삶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돕는 것을 재무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내고, 자, 이를 실행함으로써 적절한 재정 정보를 모으고 계획에 따라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 계획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삶의 목표를 파악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재무설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설계는 계획이다. 자, 두 번째, 재무설계는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자, 세 번째, 재무설계는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 외우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는 계획이다라는 것은, 자, 개인 재무관리도, 자, 모든 재무 의사결정의 지침을 마련해주는 재무설계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자, 그리고 재무설계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단기에 걸쳐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평생 동안 해야 된다. 자, 재무설계는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단순히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체계적인 접근, 그 다음에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재무설계란 재정적인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삶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투자 권유를 할 때 재무설계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임해야 투자 상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단순히 수익률 측면에서의 상담보다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품들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연결해서 상담을 했었을 때 훨씬 더 투자 상담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요. 세 번째, 재무설계는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재무수단의 사용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재무수단 사용에 초점을 둔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해설 잠깐 보시면 재무설계는 가게나 개인의 재무 목표에 기반한 전반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계획과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재무수단의 사용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약간 좀 문장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틀린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설계는 단기에 걸쳐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9번. 자, 다음 중 재무설계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목표. 자, 소득과 부의 극대화. 자, 소득,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늘리는 것을 재무설계 목표로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효율적인 소비의 실천. 보통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재무설계를 진행하는데요. 자,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효율적인 소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무 안정감을 달성할 수 있겠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축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한다면 당연히 재무 안정감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무 관리 능력 향상. 어떻게 보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교재에는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소득과 부의 극대화, 두 번째 효율적 소비의 실천, 세 번째 재무생활 만족의 발견, 네 번째 재무 안정감 달성, 다섯 번째 노후 대비를 위한 부의 축적. 이렇게 5가지로 언급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5가지 목표에 대한 부분들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에 또 추가적으로 쭉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해설을 좀 사실 좀 많이 꼼꼼하게 만든 편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뭐 300문제로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해설에 대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학습 진행하시면 전혀 부족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설을 좀 꼼꼼하게 기재한 편이니까 추가적으로 해설에 대한 학습을 좀 부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좀 비슷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경향들은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해설을 조금 많이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00번입니다. 자, 노년기 자산관리 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해설이 없으니까 우리 문제풀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자산 증식보다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주 목적이어야 된다. 노년기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주 목적이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일단은 누구나 자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지만 자산 관리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을 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도 빠듯하면 이때는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는 누구나 필요하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세 번째, 인플레에서 자산 가치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가 상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매년 만약에 5%씩 오르는데 내 투자 수익률이 3%다라고 한다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2%예요. 이때는 저축하면 계속 손해가 발생되는 형태가 됩니다. 아무튼 인플레에서 자산 가치를 보호할 장치 마련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투자와 상속은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암튼 100번까지 문제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문제가 300문제입니다. 세 세트를 다 푸셔야 되면 300문제인데 문제수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해설의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설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역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개념 요약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번 문제부터 100번 문제까지 풀이하는데 필요한 해설이 몽땅 다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회분, 3회분에 대한 해설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 해설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충분히 습득하게 되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무리 잘 하셔서 나중에 합격했다라는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0번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